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백종윤입니다. 이렇게 경북도가 오카심사 워크숍을 하는데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의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경북도가 한참 더 발전되는 그런 도정 행정을 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국종합기술은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목 설계 그리고 관리, CM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종합토목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금년도가 창립 60주년이 됐는데 그동안 한국 건설에 많이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한국기술에 대한 KBS 주기업 만리에서 저희 회사에 대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또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 기술력과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직원이 1,700명이고 작년 수주 금액이 3,600억 정도니까 대규모 중견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북도청에서 토목직 공무원으로 30년 명예퇴직을 하고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에서 지역건설 활성화 업무를 보다가 작년에 한국종합기술자료를 오겠습니다. 현재는 충북자치원에서 토목행정반 과정에서 계약심사를 담당하고 그리고 드론을 통한 현장관리, 재난관리, 또 스마트 건설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2시간 동안 강의드릴 내용은 계약심사 사례 및 설계시 유의사항인데요. 그동안에 제가 현직에서 근무했을 때 설계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오류라든가 또 품질에 대한 오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꼭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할 때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을 사례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충북도가 이러한 계약심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많은 반복되는 오류, 품질적인 오류 이런 부분들을 계약심사한 내용들을 설계서를 변환하는 엑셀 데이터와 함께 자료를 옮겼습니다. 2008년서부터 자료를 모두 그게 지금 한 7,000건이 되는데 인터넷으로 온라인 노출이 돼서 직원들이 같이 공유를 하는데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는 여기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 7월달에 계약심사팀이 행안부 장관 지시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이 당시에 2008년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상태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때 새로운 신규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계약심사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계약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그 당시에 VIP가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했었을 때 계약심사과를 두고 수천억의 예산 절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이 왜 그걸 했느냐면 그 이전에 현대건설 사장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계약심사에서 누수되는 그런 예산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VIP 지시에 의해서 실제 계약심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당시 계약심사의 목적은 공사의 예산 절감뿐만이 아니라 저가심사를 통해서 시공품질 향상 도모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 어느 순간인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너무 규정을 치우치고 있는 거 아닌 건지 어떤 부분에서는 부적정한 적정 공사율을 확보해주는 그런 차원이 좀 소외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이 시점에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청의 도로과에 있다가 회계과의 충북에서는 계약심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가보니까 여기에 절감액을 보니까 처음에 2008년도 시작년도에 9억에서 163억, 300억, 399억, 400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대단한 금액이다. 400억을 예산 절감한다는 것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려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실은 원가 심사 제도가 시행이 오랫동안 되어 오고 그동안에 또 용역을 줘서 외부에다가 발주를 하고 그 용역을 주는데
갈수록 이러한 반복되는 오류라든가 설계 절감액에서 예산 절감하는 금액이 적어야 당연할 것인데 갈수록 이게 절감액이 는다는 것은 이게 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예산 절감 사항을 분석을 해보니까 품셈 적용 오류가 한쪽 국도 같은 경우는 한 50% 많이 됩니다. 그리고 과다수나 중복 계산하는 것 이런 것들이 25% 그리고 반복전 설계율이 15%에서 90%가 거의 어떤 오류에 의한 예산 절감 부분이 들어요. 실제로 바람직한 공법 개선이라든가 시기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한 절감액은 10% 정도 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타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해봤더니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서울 수도권은 서울은 계약 재무국내 계약 심사가 있어가지고 40명이 넘는 인원이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는 기술사 그리고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들, 현장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아가면서 심사를 해요. 그래서 무려 1,500억에서 2,000억, 3,000억까지 절감을 합니다. 그리고 검토하는 것도 신기술 현장 공법 변경 위주로 검토를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단, 광역시단위에 또 다른 계약심사 팀을 둬서 5명, 이제 7명 정도가 되지 않아요. 저희 충북도 같은 경우는 행정직 팀장 1명, 그리고 직원 4명에서 5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물품 요요, 공사, 이것을 400건, 500건씩 보다 보니까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못 되니까 어떤 공법 대안이라든가 대안 제시라든가 신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단지 하는 것이 수량 검토하고 내역서 검토하고 품질적으로 오류로 절감액을 만들어내더라는 얘기죠. 제가 그 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니까 여기 감사실에 계약심사팀이 있는데 팀장님을 포함해서 7명이다라고 하는데 경북도는 충북도보다도 뭐 절감액이 더 많지만 건수도 500, 700건 저희들보다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걸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적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을 300억씩, 500억씩 예산 절감을 하면 상한줘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늘 저희들도 매년 정부 예산을 100억을 따왔습니다, 300억을 따왔습니다라고 하면은 표창 주고, 인센티브 주고, 가점 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관의 재물을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관 관리를 잘해서 누수되는 것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300억, 500억 예산 절감을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성과금을 주고 인센티브 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기서 여러분들 성과금 받으시거나 이렇게 하신 적은 없잖아요. 인원을 더 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넓혀줄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이더라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액만 우리가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이런 절감액도 중요하지만 심사 정보나 기술 정보들 그동안 많이 쌓인 심사 정보를 공유를 해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나 토목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면서 오류 발생하는 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전문교육을 통한 역량과는 집합교육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외부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한 전문성은 저희들은 인원이 4명밖에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사라든가 또 외부 교수라든가 또 측량사라든가 또 요사라든가 기술력 있는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전문가로 장단 운영을 해가지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법 심의를 하고 또 계약심사 정보 자료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것을 같이 보게 되면 지금까지 쌓인 자료를 같이 보게 되면 설계를 하는데 서로가 도움이 될 거 아니냐 많이. 그래서 계약심사 자료 공유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설계는 여러분들 선배들과 여러분들 지금 하는 부분이 많이 틀려요. 제가 이제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수작으로 설계를 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팀장님들, 강사님들 다 겪으셨겠지만 그 당시에는 평판 뜨고 데오드라이트, 트랜신 측량하고 그것을 야장에다 기록을 해서 야장을 방안지에다가 옮겨서 유통성을 작성을 하죠, 여러분들. 단면적을 부적기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면적 계산 거리해가지고 쭉 누가 도령을 만들어가지고 그
그 누구가 들어가면 유토곡선을 그립니다. 유토곡선을 그리면 여러분들 토목 시공학을 배우셨기 때문에 유토곡선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공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산도가 발생하지 않게 뭐 이렇게 계획 조정도 하고, 또 운반거리는 도자 운반거리는 뭐 20m에서 40m, 40m 이상 덤프 운반 뭐 이런 식으로 운반거리를 잡아내고, 또 평급에 할 때도 평급에를 수천에다가 공식을 적어가지고 다 일일이 계산을 해서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에는 순수하게 여러분 선배들은 역량이 있었어요. 많이 설계에 대한 지식이 많았죠. 직접 자기가 했어야 되니까 측량하고 그림 보면 그려야 되고 또 내역서 만들어내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들어오는 95년 전, 95년 이전은 아날로그 시대라 그래요. 컴퓨터가 낯선 그 시대. 90년대 제가 92년도에 청주에 있을 때 엑스컴퓨터가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95년도 이후에요. 그 95년도 이후는 디지털 세대라고 해서 여기에 젊으신 우리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컴퓨터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입니다. 디지털 세대가 돼서 좋은 건 뭐예요? 설계를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저 자동으로 해주니까 프로그램도 내역서 프로그램, EBS, EBM, 에스티메이터, 그리고 측량도 측량 안 해도 우리가 도면을 안 그려도 로드 프로젝트, RP가 다 도면 만들어지고, 그리고 구조계산은 셀공 프로그램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편하잖아요. 그죠? 그럼 더 편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더 편해졌나요? 여러분들 업무가 더 늘어났어요. 왜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편할 줄 알았는데 우리끼리 바쁜 업무들 보고서 내고 또 의회 생기면서 의회 감사가 또 민원 해결해야 돼. 이런 부분에 우리들끼리 바쁜 그런 시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젊으신 그런 토목 설계를 하는 공사를 감독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더 이런 자료 공유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축된 계약심사 자료들 그리고 설계서를 올려서 이거를 누구든 볼 수 있게 하면 후배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때 자주모드를 개선한다, 문화재발굴 설계서를 어떻게 꾸미지, 또 학술 유형 보고서는 어떻게 꾸미지, 건설사업 관리 감리대가 설계서는 어떻게 꾸미지 할 때 거기 들어가서 엑셀 설계서를 보고 지적한 사항을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계약조회 시스템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14년도에는 정부 3.0 선도과제를 선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일하는 정부를 추진하면서 정부에서 혁신이나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무원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시절에 저희들이 이게 3.0 선도과제를 선정을 해서 이 워크숍 할 때 저 홍보하고 이제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때 심사위원들이 아니 이것을 왜 공개를 합니까? 공개하면 오히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만약에 이것을 공개해서 망친다는 것보다 공개해서 이득이 더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득이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지사님께 저희들이 결제를 받았어요. 매년 가장 방침 결제를 받을 때 앞으로 계약심사 절감액이 늘어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계약심사 절감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설계 부서는 그만큼 페널티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서 설계오를 바꾸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사 방침을 세워놓고 그 예산에 의해서 이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충북도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거 활용을 합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설계 승인제 유의사항 검토할 때 우리가 계약심사 부서에서는 이제 검토할 때 아셔야 되겠지만 또 설계하는 부서에서 그동안에 많이 이제 설계를 하면서 오류들을 발생하는 부분, 중요시 알아야 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직선보관법이라고 해서 직선보관법이라는 것은 두 점을 연결하는 선 위에 어느 한 점의 좌표값을 구하는 게 직선보관법이에요. 그럼 어떨 때 구하냐면 가설을 멈추고 손율을 조정한다. 손율을 감가상각비죠. 기계라든가 가설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래
시간이 지나면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가치가 떨어지죠. 그 손율을 봐주는 거예요. 폼셈에. 그 폼셈에 이렇게 기간에 따라 손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과 공사기간 18개월의 손율을 산정할 때는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그럼 이런 손율을 산정할 때는 엔지니어 대가 기준에 보면은 직선보관법에 의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각 중간에 있을 때 그래서 공사 공식을 보면 Y는 Y1 마이너스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려고 보면 X1은 큰 금액이다, X2는 작은 금액이다, 뭐 작은 요율 금액이다 이렇게 해서 숫자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가 금액이 나오게 되고 잘못 집어넣어서 또 어떨 때는 중복이 돼서 계산이 되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은 간단한 방식. 아까 말씀드린 직선보관법, 우리 중학교 때 직각삼각형의 비례식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비례식을 보면 직각삼각형의 평행선을 거슬 때 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은 꼴이다. 닮은 꼴은 밑변 대 밑변, 높이 대 높이가 비례한다. 이러는 그런 공식들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겠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뭐 12개월일 때 여기에 손율이 25%다. 24개월일 때 38%였네. 그러면 한 점 중간에 이 점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 X값을. 그럼 X값은 12개월에 대한 20%, 25%에 대한 X값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비례식이 A 대 B는 X 대 Y다. 이 비례식을 놓으면 손율은 32%가 나온다.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많이 적용하는 것이 손율뿐만이 아니고 가미대가 산정할 때 기존의 정액적산 방식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내년도 예산 작업을 한다라고 할 때 공사비가 얼마인데 실설계율이 기본설계율이 몇 프로다 몇 프로다 그럼 그 사이에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따지려면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넣어서는 헷갈린다는 얘기니까 그때 간단하게 여러분 삼각형을 그려서 적용을 하실 수 있어요. 뒤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 부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가물막이 공법인데 가물막이라는 것은 일단 건공사를 하기 전에 이 물을 돌리는 임시적인 시설 가물막인데 대부분 우리가 시토하일과 마대, 톤백으로 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공공물에서 이렇게 공업용수 관로를 10km를 한다. 그래서 시점에서부터 종점까지 10km를 관로 배설을 계획을 했어요. 배수지 한동을 포함해서.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공업용수 배설을 쭉 해오면서 1구간 강을 횡단하고 2구간 강을 횡단하고 3구간이 횡단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가물막이라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냐면 시토하일로 하겠습니다. 시토하일은 어떤 때 많이 쓰요? 시토하일은 강건마늘 뚝을 파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압이 세거나 토압이 세거나 또는 수밀성이 요구될 때 이럴 때는 강건마늘 뚝을 쓰고 그 외에는 톤백, 나대 이런 거 보면 써도 충분해요.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이 가물막 시토하일을 쓰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물막의 공법은 풍화까지 항탈을 해서 이렇게 물을 배제하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톤백 마대로 해드린다고 바꿔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일단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토목들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공사활동을 할 때 항상 현장에 나가봐야 돼요. 현장에 나가보자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왜 나가냐면 가물막이가 수량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한 30%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가보자 해서 나가보니까 아까 1구간, 2구간이 다 가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유량이 많지 않고 유속이 빠르지 않은데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둔치예요. 둔치 같은 경우는 오픈카스로 불착해서도 공사가 충분한데 이렇게 다 이걸 시토하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하고 3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실도 깊지 않고 그래서 계약 심사가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이게 문제점이 많다. 가물막이 너무 많다. 현장을 나가보자라고 해서 분 담당자하고 우리 도 담당자하고 유용사로 오라 해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사하기 때 우기 때 하지 말고 3개월 뒤에 하게 되면 갈수기가 되니까 갈수기에 얼마든지 오픈카트와 톤백 마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자리에서 얘기했더니 시인을 해요.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왔냐면 설계
어떻게 막 조기발주하다 보니까 설계사에서 저걸 가져가면서 여기가 계산 강이니까 강에 비슷한 유사한 다른 지역의 설계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그걸로 설계서를 만들다 보니까 C2I 적용은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주변에 현황 측정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죠. 급하니까 알아서 해오겠지. 현장에 나왔더니 이 부분을 다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을 해서 우리가 개선한 것이 갈수기 하고 C2I를 일부 C2I로 하자. 그리고 나머지를 톱백 마대. 그리고 나머지를 오픈카스로 하자. 오픈카스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해보니까 절감액이 25억이 절감이 됐어요. 25억이 절감됐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이나 요사는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장에 나가보죠. 저렇게 무리한 공부를 해서 예산을 안 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것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것을 25억을 깎아버리면 분명히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냈을 때 사업을 3개월 딜레이 시키면은 갈수기가 되니까 그때 갈수기를 하게 되면 이 공법은 물론 맞다 싶어요. 그렇지만은 갈수기 하게 되면 이렇게 공사를 장악할 수 있고 목적을 이룰 수 있으니까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보냈어요. 돈으로.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요사가 책임지지 않고 우리가 25억을 절감하고 이 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안 하고 예산회의에서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해서 이것을 행정자치부 장관 상을 받는 인센티브도 2억을 받고 했는데 이것은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다. 현장에 나가보자. 현장에 나가보니까 업무에 노하우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아니 여기에 왜 강연을 많이 두고 왜 여기에다가 피트마를 갈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안정된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호용공무원들한테 설계할 때 공사 감독할 때 현장에 나오셔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야 되는 중요한 사항 중요한 구조물을 틀 때 철근 배열이 잘 됐는지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철근 동가리를 갖다가 여기까지 쓰지 않았는지, 그리고 콘크리트 타사할 때 다짐을 제대로 했는지, 톱하기 할 때, 교란 톱하기 할 때 실제 안이 기초 지반이 나와서 안정성이 있는지, 여기에다 기초를 안 쳐도 되는지 검측을 해줘야 돼요. 비타민 공사 절개했을 때는 검측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 현장에서 오류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더라도 설계나 공사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오셔야 돼요. 발생한 또 사토 처리, 이것이 이제 지금 각 구에서도 각 시도에서도 많이 이 재해 예방 사업을 해가지고, 재해 예방 사업은 주로 공정이 단순하죠. 준설해가지고, 그리고 축제 제방을 쌓고, 그리고 제방 쌓은 데다가 호환 공법을 적용하는 거, 이게 사실 재해 예방 사업의 주요 공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공물에서 제방 축조를 780m 하는데 사토가 17,704 세제곱미터, 운반거리 7km에다가 사토를 버리고 성토제는 10km에서 운반해온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하천 호안에는 전 구간에 이러한 매트리스계 배우를 쓰겠다고 설계가 됐습니다. 이게 똑같은 감사원에서 청주의 비호천 사업을 지적을 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건 전국적으로 많이 똑같은 부분이 지적되는 공통적인 사항인데, 지적사항이 뭐냐면 수해상습지 개선을 하면서 하상 준설도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지 않고 사토장에 무조건 다 버리고 성토는 다 가지고 들어갔다. 조치사항은 뭐냐면 이렇게 제방 성토는 설계 기준에 보면 하천 설계 기준에 이 기준에 맞으면 입도로 토지에서 소송한 게 건조밀도가 맞으면 준설도를 일부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고 사토를 버려야 되는데 무조건 사토를 다 그리고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예산 낭비가 크겠죠. 이것을 지적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일률적으로 매트리스계 비율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토를 하는 것도 좋아요. 하다 보면 공사 현장에서 이장님이나 분녀 회장님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마을
이 흙 나오는 거 사투작에 버리지 말고 우리 집 줘요. 또 마을 짓는 거 하는데 요즘 싸줘요. 현장 감독한테 얘기하면 현장 감독이 그거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사또 버리는 거랑 객관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게 감독의 재량권이죠. 또 현장 소장이 감독이 모르는데 아주머니들한테 또 이 집수를 하고 이렇게 가서 사토를 직접 사토장에 버리지 않고 중간에다가 다 싸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싸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중에 설계변경을 꼭 해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로 넘어갔을 때는 이와 같이 지적사항을 받는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환을 할 때는 하천 설계 실무 여러 개 보면 수축 우리 셋 부분은 매트리스 계획 또는 돌망태 반대쪽은 식생매트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유속이 얼마인지 식생매트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이게 하천 실무 여러 개 보면 유속이 얼마일 때 그리고 소류력이 뭐일 때 소류력은 우리 하천 바닥을 쓸고 내려가는 힘 이 소류력이 얼마일 때 매트리스 계획을 쓰죠. 식생매트를 쓰죠. 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판단을 해서 적용해야 되겠죠. 그럼 그 소류력은 유속이나 소류력은 여러분들이 납품받을 때 설계서 납품받을 때 실시 설계 보고서에 보면 종단별로 체인별로 끊어가지고 다 조사를 해서 납품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N1, N2 하천 종단에 따라가지고 소류력과 유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 부분은 내가 매트리스 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은 식생블록을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식생블록을 하는 경우 또 주민들이 요구한다 해서 자연석으로 싹 이렇게 돌려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천 터널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천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하천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해요. 그런데 이런 호환공법 같은 거는 선정위원회가 없어요. 충남 같은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도 선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충북도를 비롯한 대다수의 도는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끼리 합의해가지고 설계사가 이한 4만 가져오면 이한 가자 일하는 자라고 해서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꼭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천 설계 기준에 의한 이런 설계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더 또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여러분들이 다 주셔야 돼요. 근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가지고 와서 검토를 해보면 10중 8구 10중에서 8, 9다 틀려요. 어느 부분에서 틀리냐면 지금 우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을 할 때는 여기 보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대상액이 5억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건설 가릴 때 2.93%, 대상액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1.86% 플러스 기초금액 534만 9천 원 더한 금액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냐면 대상액이라는 것은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예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간단하죠, 그죠? 근데 요 재료비에는 사급자재료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급자재비가 아니라 또 들어가죠. 광급자재비가 들어가는데 광급자재비 다 넣으면 안 돼요. 독자 광급 금액만 넣어야 돼요. 이 부분이 10중 8구 틀려서 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광급자 광급과 독자 광급이 뭐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관급자 광급 이거는 조달업체 물품업체가 물품을 납품 조달해서 설치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설치까지 현장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조업체가 물건 내놓고 자기들 설치까지 하고 하는 게 관급자 광급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을까요? 배선함이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들은 그 제조업체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맞겠죠. 다 와서 설치까지 하는 게. 그게 관급자재예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어떤 추세냐면 수변대표, 가드레일, 주말물대,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이런 것들은 기존에는 관에서 사다 주고 시공자가 시공을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제조하는 사람들이 이 설치 기술까지 뭐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광급자 광급은 조달업체, 생산업체를 조달해서 설치까지 하는 것을 말한다. 수변 데크 가늘 이런 것들이 지금 확대돼서 자꾸 광급자재가 들어가요. 도급자 광급은 공사업체에서 설치하는 거죠. 레미콘, 평반 이런 것들은 광급자재로 만들어서 사다 주면 관리를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하다가 자기들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도급자 광급이에요. 요 도급자 광급만 잡으라는 얘기죠. 그죠? 요 도급자 광급, 요것만 요 광급자재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현장 설치도 이 도급자 광급인지 광급자 광급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나라 상태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품목을 치면 그게 인도 조건에 현장 설치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예요? 광급자 광급이죠. 그 사람들이 현장까지 와서 설치까지 해주는 거고, 현장 하차도 그러면 광급자재만 내려주고 간다는 얘기예요. 시공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려면 뒤에 내역서에 보시면 여기 보면 광급자 광급, 이 광급자 광급이 여기 쭉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광급자 광급이 이 부분을 난사방지망을 나라 상태에서 조달 품목에 쳐오면 현장 설치도, 현장까지 와서 설치하겠다는 게 이게 광급자재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광급자에서 다 빼내야 돼요. 이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금액들이. 그러니까 적용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 본 건데 뒤에 내역서에 있는 금액을 이쪽으로 이기해서 직접 노무에 이렇게 공식에 넣어서 적용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렇게 공식을 보고 한번 보시면 이해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광급자 광급, 그 부분을 광급자재에서 빼야 된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부분이고 금액이 많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왔다 갔다 해요. 안전관리비 적용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바깥에서 이렇게 교재를 보다 보니까 우리 포항시인가요? 포항시에서 우수사를 해가지고 이걸 다뤄놨던데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오늘 그 포항시죠? 그래서 안전관리비가 이거 좋은 내용 지적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고 또 건설기술지급법에서 다루고 있는 안전관리비가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죠? 제작비상에서 뭐 헬멧을 산다 또는 안전장비를 산다 이런 건 다 그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비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유도수, 신호수의 인건비 이 부분은 뭐냐면 작업장 내에서 내가 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여기에서 장비로부터 협착사고나 충돌사고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도수, 신호수가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신호수예요. 유도수. 근데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도로를 교통을 돌리기 위해서 신호수를 고용을 해서 바깥으로 돌리는 이 신호수는 이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지능법상의 안전관리비에서 봐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호수 배치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산업안전보건관리에 의한 이 부분만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 적용을 해줘요. 여기에다가 여긴 작업장 내 유도수 인건비예요. 근데 교통신호수 인건비는 건설기술지능법에 의해 가지고 이 내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역에 들어가는데 아까 포항시에서도 거기에 우수사를 받은 거 보니까 교통신호수 인건비를 지출을 여기서 했는데 이 잡아주는 산출 경비를 잡아주는 인건비인데 왜 경비를 잡습니까? 이래죠, 그죠? 이것은 교통신호수 돌리는 거는 내 공사 현장에서 어떤 목적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직접 투입되는 인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잡아줄 경우에는 제작비를 먹게 돼서 더 공사 금액이 커지죠. 그 자세히 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그 공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충북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산업안전보험관리비를 여기에 잡아줬는데 이 교통신호수를 안 잡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 교통신호수는 건설기술치료법에 의해서 잡아준다는 걸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산업안전보험관리비에서 지출을 다 현장에서 했어요. 업체에서는 교통신호수 안 잡아줬으니까 이 비용. 그러다 보니까 감사해서 3년치 준공한 거 5년치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지출했네. 교통신호수 다 빼.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몇 천만 원씩 뭐 이렇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대학원사를 있을 때 이게 너무 민원이 많이 생겨서 보니까 이 내역서상에 신호수를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감사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너희들 잘못됐으니까 다 환급해 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 부분 교통신호수를 안 잡아준 부분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까는 건 좋은데 그럼 이 부분을 세계 변경을 안 해줘야 된다. 이건 시공업체 귀책사회만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교육적인 기능을 강화를 통해서 반드시 교통신호수를 여기에 잡아주는 걸로 하고 이번 이 환수하는 금액은 없었던 걸로 합시다. 우리 충북은 이거 다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리고 포항시가 우수사라고 해서 아주 적절하게 거기에 아주 잘 지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보고 이 우리 경북도가 앞서가는 선체행정이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주 그리고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인사업이 좋은데 어제 본사에서 회의가 끝나고 포항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제 죽도시장에 가서 고기 좀 회도 먹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 영일대에 있는 주변을 걸으면서 마른 고기도 마치고 사진도 이렇게 셀카도 찍고 그랬는데 저희 충북처럼 바다가 없는 이 사람들은 여기 오면 너무 가슴이 두근 거예요. 바다를 보면서 정말 호연증이라는 이런 기상 같은 것도 한번 느껴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한인차가 가지고 얼굴이 밝습니다. 저희들 충북에서도 바다 오는 서름을 충북 도민들이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드디어 미래해양과학관을 유치했어요. 내년에 2025년도면 충북 청주에 큰 규모의 해양 바다의 수족관, 아쿠아리움, 체험관, 생태관 이렇게 생깁니다. 물론 이 바다를 수족해서 보는 것만은 못하지만 그런 아쉬움은 좀 더 여러분들 나중에 청주 오시면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표준품질 단가 적용을 해서 100원 미만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계약서를 알으시니까 표준시장 단가라는 것은 표준품질 단가보다는 표준시장 단가가 적어요. 이 표준품질 단가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폼에다가 적용한 단가, 표준시장 단가는 이 실적공사비 단가가 그 전에 있었어요. 기존에 실적공사비 단가는 쉽게 얘기해서 100원짜리를 갖다가 낙찰을 하게 되면 80원에 했잖아. 그럼 80원 단가가 맞는 거 아니야? 그것이 80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서 그 실적공사비 단가에 대한 시장 거래 가격이라든가 임금 상승률이라든가 또는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해준 그것이 표준시장 단가예요. 표준시장 단가는 품질 단가보다 적다. 지금 실적공사비 단가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추정가격 100억 미만 이상의 공사, 많은 금액은 표준시장 단가 낮은 걸 적용해주고 100억 미만 작은 거는 이 표준품질 단가를 적용하라 이렇게 규정에 나와있어요. 법규에. 그건 뭐냐면 중소건설업체, 경쟁력이 없는 작은 회사도 이렇게 높은 단가를 가져라 이런 규정이에요. 근데 경기도가 얼마 전에 오래됐죠. 왜 이것을 낮은 단가를 적용해야지 품질 단가를 적용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 가면 1,000원짜리가 있고 900원짜리가 있으면 재래시장 가면 1,000원짜리고 백화점 가면 900원에 살 수 있다면 똑같은 물건을 900원에 사는 게 맞는 거지. 다 낮은 단가 써. 그래서 표준시장 단가를 해버렸습니다. 10억 미만까지도 표준시장 단가 적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백억을 1년 동안에 절감했느니 수천억을 절감했느니 홍보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존재하는 것은 뭔가가 모든 국민이, 도민이 서로 균형적으로 잘 살기 위한 균형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배려를 하는 게 자치단체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시장이나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의 입점을 반대하거나 규제하거나 늘 휴일을 두고 하거나 시간 몇 시까지만 하는 것은 뭐예요? 같이 잘 살고자 하는 거예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해주고는 똑같이 잘 살자고 하는 게 지자체의 목적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입장에서 소비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물건을 1,000원짜리를 1,000원 주고 살 필요는 없는 거죠. 900원에 사야 되겠죠. 싸가는 것을. 그건 소비자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얘기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자치단체라고 하면 이 법규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주라고 했는데 굳이 낮은 단가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충북도는 일찍 이 100억 원의 조례에다가 시군 다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다가 적용을 해서 시군들이 다 바꿔나갔어요. 그래서 100억 원 미만은 품질 단가를 쓰고 100억 원 이상 높은 것만 시장 단가를 쓰자, 이렇게 돼서 해나갔어요. 이제 우리가 표준 시장 단가, 표준 분쟁 단가를 쓸 때 마을 해관을 짓는데 실질적으로 15억이 들어가요. 15억이 업무 예산이 10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다 단가 줄여, 표준 시장 단가서 낮은 걸로 써. 그리고 제작비 좀 줄여봐 해가지고 10억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심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안 됩니다. 10억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규정이 어긋난다. 100억 미만 공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물량을 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상당히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대한건설업체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했었을 때는 저도 똑같이 후하게 맞으면 안 되잖아 그랬어요. 건설업체는 지금도 입찰 보면 다 대들래, 싸게 해도. 그 사람도 못 보면 호구 요청입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그냥 물먹 겨자먹기로 끌고 가려면 그거를 따야 되는 그런 심리예요. 그러면 공사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때 남아 많이, 이렇게 얘기해요. 막연히. 맞습니다. 10년 전이나 그 이전에는 상당히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건설업체가 사장들이 세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무전기죠. 이만한 들고 다니면서 양주 먹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물론. 근데 지금도 현실이 그러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을 직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종합건설의 매출액 영업 이익률을 매년 한국은행에서 분기별로 발표를 합니다. 산업별로 매출액 영업 이익률을. 영업 이익률이라는 건 뭐냐면 수주를 내가 100억 했다. 수주를 100억 했는데 거기에 전기세, 인건비, 재산금가금 다 떼어내고 남는 게 나한테 이익이 영업 이익률이에요. 첫 번째고. 그게 영업 이익률을 조사한 거를 보면 2007년도에는 건설업이 6.3%였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5.4%였었고, 그럼 100억 수주하면 6억 4천만 원이 남는 겁니다. 실제적인 영업 이익률이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잘 살았죠, 그때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표준 품질 단가가 너무 과하다. 실적공사입니다. 경실련, 시민단체 연합에서 품질 단가가 너무 과하다라는 지속적인 민원에 의해서 2004년도에 실적공사비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실적공사비 말씀드린 대로 100원짜리 설계해가지고 발주했더니 80원에 낙찰이 됐다. 그럼 80원에 니들이 공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80원이 단가가 맞는 거겠네. 80원 단가 적용해. 그렇게 해서 적용하기 쉽게 얘기하면 실적공사비예요. 이렇게 실적공사비가 적용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업이익률이 실적공사비가 계속 총공사비가 떨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니까 2014년도에 이렇게 2014년도에 영업이익률이 건설업이 0.6%예요. 그러면 여기는 다른 산업은 4.7%
그랬을 때 근데 0.6%는 100억 수출했는데 6천만 원밖에 안 남는 겁니다. 100억을 수출했는데 6천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국은행에서 매년 조사해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진 거죠. 그 어려워졌던 이유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죽겠다. 부실공사 되고 공사 현장에서 우리는 하도급 제도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죠? 전체 하도급은 안 되지만 그런 하도급을 또 줄 때는 도금을 띄고 나면 병역은 부도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현장에서 가시설을 많이 해라 거기에다가 투자하라고 해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하도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익률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다음에 정부에서 계산해서 나온 게 이게 표준시장 단가예요. 표준시장 단가를 도입을 하자.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되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표준시장을 쓰고 100억 미만은 높은 통장 단가를 적용하자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건설업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보호해주자 대기업보다는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고 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를 하면 자체 설계를 해가지고 일단은 계약 심사 받고 낙찰률 적용을 하고 설계 변화하면서 주주들이다 보면 실제적으로 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공공공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건설업 대학건설업에 있을 때 많이 듣습니다. 이걸.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공무원과 건설업체는 각각 의뢰 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무원은 내가 감독을 하고 건설업체는 시공을 하는 입장이고 건설업체는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공무원은 어떻게 하면 예산 절감을 해서 덜 줘야 되나 이런 갈등 관계에 있는 모순된 관계를 우리가 각각 의뢰 사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똑같이 이 지역 건설을 활성화하는 어떤 공동 목표를 두고 공동 운명체로 가는 그런 집단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적자비를 가져서 건설업체가 잘 되면 지역 건설 산업이 살잖아요. 그럼 건설 산업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파생 효과가 연관하고 가장 크게 건설 산업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아까 강급자 강급을 말씀드린 것도 강급자 강급을 쓰면 방금 납품해가지고 현장 설치까지 제조업체가 해주니까 전체적인 공사비는 적습니다. 그죠? 도급자 강급은 물건을 사다 주면 시공업체가 따로 시공을 하니까 제작비가 들어가니까 총 공사비는 도급자 강급을 쓰면 더 어려워져요.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분리를 해놓게 되면 강급자재 납품만 하고 매지업체가 납품만 하고 시공은 우리 지역업체가 하게 된다면 돈을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업무를 하시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판단이 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 이 관급자 가격을 계산하자. 이 납품과 현장 시공까지 포함하는 관급자재 다 지금 주요 철근, 레미폰 철근은 관급으로 조달하되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게 반영화됐었어요. 이런 것도 다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낙석방, 중앙 이런 것들을 건설업체가 시공을 했어요. 갖다만 주면. 근데 마스제도, 조달청의 마스제도,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현장 시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늘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외지업체가 강급자를 공급해주고 설치까지 다 하니까 다 외지업체가 가져가는 거예요. 돈을. 자본의 역에 유치되는 거죠. 타지로. 우리 지역이 안 써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관급자재 당연히 이제 제조업체가 하니까 지역건설업체는 소외가 되고 이윤이 없고 역에 유치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또 납품업체가 제때 납품을 안 해요. 가드레일이나 뭐 낙석방지나 이런 것들을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설치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공정이 진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생겨서 이게 광급자재 유의사항으로 행안부에서 지시가 계속 내려왔었어요. 이렇게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설 공사를 발주할 거를 물품이나 용역으로 발주했기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얘기됐다. 그래서 공사 필요 물건은 관련 법령 기준에 부합하게 구입을 하고 설치비는 본 공사에다가 반영하라. 이게 맞는 거다라고 지시 부분을 내렸어요. 지시를 내려서 이런 행정자치 광급자재 유의사항 지침도 계속 그 이후에 이렇게 독자 공부를 하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다 보면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광급자재 납품부터 설치까지 하면 더 싼데 이거 해야 되잖아.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적용하는 것과 모르고 적용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내가 지역건설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당연히 분리해서 광급자재만 납품해 나머지는 우리 시공업체들 줄 거야 하면 돈이 좀 더 들어가지만 우리 건설업체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되는 거겠죠. 그게 불법인가요? 아니죠. 행안부에서나 이런 지침에 의해 내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또 운반비 산정 시 원가 조건부 계약을 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었는데 사토장 미지정 등 운반거래 변경으로 인해서 계약금액 조정할 때 실비 산정 상식을 이용한 일부 악용 사례가 발생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거를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을 하라. 공무상으로 공문이 여러 번 내려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에 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2, 3 당초 운반도가 남아있는 경우 추가 요구분에 대해서 봐준다. 또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 전체가 바뀌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봐준다. 협의 결렬할 때는 어떻고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을 봐주면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제 우리가 설계서를 해가지고 조기 발주다라고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대부분 토지장이나 사토장을 구하지 않고 운반거리 10km, 운반거리 5km 이렇게 내놓고 공사 착공할 때 공사하면서 토지장 알아봐, 사토장 알아봐 해가지고 그때 설계 변경을 해줘요. 대부분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시공자가 제출하는 업자 내역이 설계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80%의 낙찰을 했다. A라는 시공사가 낙찰을 80%를 전국을 했어요. 그럼 낙찰 가격을 전국한 업체 내역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편의를 1이라는 단위를 놓고 토공, 부조공, 포장공 이래가지고 500원이라는 설계가 됐는데 설계를 낙찰을 80%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회사는 자기들 착공 단가를 제출할 때 똑같이 80%를 전부해서 80% 해가지고 400원 만들어서 제출했어요. 근데 B라는 업체는 이거 아니다. 요거는 40%에 맞추고 요거 90%에 맞추고 90%에 맞추고 이렇게 맞춰서 똑같이 1900, 400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이거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가 시작되면서 사토장을 잡았다. 그럼 운반거리 변경했다는 변경을 아까 그 지방예비에서 실비 정액 가산 방식으로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해주게 되면 이렇게 제출한 사람은 뒤에 40원으로 하고 나머지에다 90%를 다 적용하는 사람은 70원, 이 30원이 증가가 돼요. 30원이 운반 단가가. 근데 이렇게 제출한 사람은 80원을 제출한 사람은 10원만 증가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그 운반도 정부가 취소돼서 새로 정하는 경우라고 볼 때 그런 경우에는 가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라고 얘기가 되어 있냐면 변경 당시 품셈 기준으로 적용한 단가 1이라고 하고 동 단가의 낙찰률을 곱한 계약법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서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라. 이렇게 해서 변경 당시 통제물 기준으로 적용한 단가가 당초에 100원에 설계를 했을 때 이 시점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변경 당시 기준으로 100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0원으로 보고 요게 100원이 같다고 하면 A 경우 A 이렇게 낸 사람은 변경 당시 통제물 기준으로 한 100원 1과 그리고 여기 계약 범위 내에서 낙찰률을 곱한 거 그럼 낙찰률을 곱한 100원에 80원 요 사이에서 당사자간에 협의하라 이런 내용이고 B 경우에는 요 100원 설계단가가 요거 같다라고 하고 요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40원이니까 40원 낙찰률을 적용하는 거면 사이에서 당사자간에 협의하라는 거 협의가 안 되죠, 그죠? 서로들 유리하게 적용을 하죠.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당연히 2분지 평균을 내서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평균을 내게 되면 협의 관련되는 경우에 해당되죠, 다. 그러면 서로 우기면 결국은 이 A의 경우는 100원과 80원 사이에서 다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두 개 평균금액을 낸 90원의 결정이 되는 거고 B 경우가 냈었을 때는 100원 플러스 40원 요거하고 평균금액을 내니까 70원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반단가는 A 경우에는 10원밖에 운반단가가 토공량이 단가가 10원밖에 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30원이라는 운반단가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맡기는 거죠. 이 양이 뭐 지방도 2차선으로 한다, 뭐 5차선으로 한다, 마라케 포장한다 이럴 때는 그건 뭐 적용 안 돼요. 저런 건. 큰 공사, 산안을 까고 한다, 터널을 뚫는다, 산업단지 공사를 하는데 그 토공량이 10만 들면 20만 들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때는 당연히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요렇게 현장 경험이 많은 요 소장들은 요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똑같이 사업을 만들어서 요게 변경될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설계 변경이 돼서 30원이 올라가면 수십만 유배가 왔다 갔다 할 때 몇 억씩 이게 벌어지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머지 여기를 90원씩 다 옮겨놨잖아요, 단가를. 공사하면서 이 부분에 변경이 생기면 90원 단가 곱하기 물량이 변경되는 물량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공사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서로가 관련되면 어떻게 돼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소송까지 가는 이런 경우가 저희 충북도에도 많고 전체적인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공자가 현장 이런 사례를 악용을 하기 때문에 좀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자 보자. 이렇게 설계 내용이 미약정돼서 사후업가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이런 사후업가로부터 필요한 기준 절차를 정해서 알려주라는 얘기, 입찰에 열람할 수 있도록. 그럼 입찰 공고할 때 우리가 보통 공고문, 또 입찰 유의서, 설계 설명서, 또 과업지서 이런 것들을 입찰부터 공고문에 올리잖아요. 이 공고문을 넣어서 올리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예시를 들은 건데 사토 운반 단가는 사토적인 미해결되기 때문에 착공 내역서 제출시 평균 낙찰률을 적용하는 아까 A처럼 80% 적용한 것처럼 80% 적용해서 들어와라. 40원에 들어오지 말고 낙찰률이 80원입니다. 그렇게 제도화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설계 변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과 집행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경 당시 품절 기준을 산정한 단가의 낙찰률을 적용한다. 이런 규정을 넣어줌으로써 나중에 시비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결론은 아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은 법적으로 이 업체가 내는 단가를 40원에 너 왜 가지고 왔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업체 단가를 업체가 만들어서 나는 이 금액에 할 수 있다. 400원에 맞춰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너 이거 80% 맞춰와 이렇게 강제할 수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입찰 유세에다가 그런 공고문을 넣어서 너 여기 40원 요거는 토공에 대해서만큼은 요거는 80원에 이렇게 들어와. 대신 네가 이렇게 900원씩 오면 90원씩 내놓게 되면 요건 80% 맞췄으니까 다른 데서 깎아야 되겠지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방지하려고 해서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공사에 감독을 하거나 또 감리 현장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을 기억을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정독을 하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용을 해서 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놨다가 적용하시면 됩니다. 요금대가 산정할 때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비정액 가산 방식, 또 공사비 요율 방식, 정액 적산 방식 이런 방식들 적용한 게 있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건설기술관리법이 이 2014년도에 이게 법명이 건설기술진흥법이 되면서 이 법은 없어졌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 지금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CM이라는 게 있어요. CM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물고 들어와서 이 법이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 감리 대가 및 설계 감리 대가 기준을 폐지한다 해서 2014년도에 건설 감리라는 거는 이제 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리라고 하더라도 건설 사업 관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 법을 2014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서 요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건설기술관리법이었을 때는 우리가 감리, 책임감리, 감리사 뭐 이렇게 이런 용어를 썼죠. 감리라고. 근데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사업관리라고 했어요. 건설사업관리는 CM이에요. CM은 전체적인 그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 또 시공, 유지까지 포함하는 게 건설사업관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리가 일로 들어왔어요. 시공이 감리로. 건설사업관리라는 것은 기획, 조사, 설계, 시공, 유지관리 이런 것까지 통틀어서 CM사가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조사도 해주고 설계도 하고 설계감독도 해주고 시공감독도 해주고 유지관리 해주고 나중에 클레임 생겼을 때 법적인 것까지 다 해주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건설사업관리를 건설기술진흥법에 옮겼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강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조사, 설계 이거 다 품받아요. 다 빼고 실제 시공에 대한 감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하다라고 해서 지금 전문가들은 이 시공 부분은 다시 감리라는 걸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이 건설기술진흥법이 들어오면서 대가 산정을 할 때 실비 정액 가산 방식으로 가지고 돼 있어요. 기존에는 정액 적산 방식으로 되었는데 실비 정액 가산 방식으로 맞춰야 되면 엔지니어 대가 사업 기준을 보면 용역 대가는 실비 정액 가산 방식으로 원칙으로 하지만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이 가능하다. 이런 단서 조항을 몰랐어요. 근데 아까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실비 정액 가산 방식으로 건설사업관리 우리 감리를 봐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공사비 요율 방식 도로 기본설계 실시설계하고 그럴 때 예산 편성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요율을 하잖아요. 안 맞는 거죠, 그죠? 공사 감리, 건설사업 관리, 감리 대가 기준을 실비 정액 가산 방식으로 봐주라고 했는데 실제 예산 세울 때는 이러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요율에 의한 그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공사비 그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직접 인건비 여기 보면 조사,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건설사업관리 중에서 시공 부분에 이렇게 사람 품에 몇 명 들어간다, 가업창출 실비에 몇 명 들어간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그 사업비, 인건비에 대한 금액, 재경비 기술료를 더해서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공사비 요율 방식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공사비가 100억일 때, 200억일 때 기본 설계율도 3%다, 2%다 그 프로테이지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이게 공사비 요율 방식이에요.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공사비가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법은
실비 저격가산 방식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도 옛날 다르지만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을 세울 때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권한 대행 건설 사업 관리 경우에 적용한다.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하라고 했어요. 예산 편성 지침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언론에 나온 것이 뭐냐면 실비 정액 가산 방식으로 발주돼도 공사비 요율 방식에 맞춰서 삭감한다. 사업 예산에 맞춰야 되는데 사업에 맞춰서 예산 짜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 그럼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만약에 경로당 찍는데 10억을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건설사업관리를 할 때 이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하려니까 당연히 적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가미대가 산정 기준에서 건설사업관리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예산은 실비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적어요. 실비적인 가산 방식으로 설계서를 꾸미다고. 그다음에 중간에서 뭐 0.7도 곱하고 거기에 변수들을 조절해서 맞추잖아요. 그래서 변성을표에 있었을 때 이것을 국토교통부에 전화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카자를 기재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기재부 가보면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칼자를 기재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양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이런 실비정액 가산 방식이 안 먹혀질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전화해 보니까 아직도 협의 중입니다. 각 부서에서 계속 ING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사실은 적정한 공사를 봐주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실무자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계속 용역 사업에 대한 대가 기준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많이. 어떤 거는 엔지니어 사업 대가 기준 검토하고 측량 대가 기준, 문화재 발굴 이런 거 하다 보면 이 제작비, 이 설계서 꾸미는 형식이 이게 다 각각 원웨이가지고 다 틀려요. 도대체 헷갈려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지? 그래서 표를 만들어 놓고 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적용이 됐는지를 제가 정리한 그런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가지고 계시다가 설계를 할 때나 또는 뭐 계약심사할 때 원가심사 검토를 할 때 엔지니어 대가 기준이나 건설사업이나 측량 기준 대가는 직접 인건비를 구한 다음에 직접 경비를 구해요. 직접 경비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뒷부분에 여기에 뭐 인쇄비가 얼마 들어가고 약품이 얼마 들어가고 스캐너 사용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일일이 뽑는 경비, 이 직접 경비를 구해서 1에 110에서 110% 빠진다. 재경비를 1에 110 직접 인건비의 110%에서 120% 맞으면 되고 기술료는 1 플러스 3 직접 인건비하고 재경비 합한 금액의 20%에서 40% 정도 맞으면 되고 나머지 이웃부가세 이렇게 합해서 이게 설계서가 되는 거고요. 또 문화재 발굴은 틀리죠. 문화재 발굴은 직접 인건비에 직접 경비는 그냥 210% 이렇게 간단하게 맞추게 되어 있어요. 문화재 발굴은. 그리고 또 재경비는 1 직접 인건비의 100에서 110%. 그리고 문화재 발굴은 기술료라고 안 그래요. 학술료 용어로 써요. 학술료. 그래서 1 플러스 3에 20 내지 30%. 그리고 나머지 이웃부가 같이 맞춘다고. 또 학술료용은 이렇게 직접 경비 노무비 봐주고 일반 관리비라고 해요. 이거는 재경비라고 안 그래요. 학술료용은 일반 관리비는 1 플러스 2에 6% 이내. 그리고 기술료는 안 빠지는 거죠. 그죠? 학술료용이니까 기술료는 제외하고 나머지 이유가 부가가치세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요 표 하나면 엔지니어 대가 기준에 의한 모든 설계서를 여러분을 꾸미실 수 있고 또 원가 심사하는 부서에서는 각각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적용이 잘 됐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편하시겠죠. 설계하시는 데나 검토하시는데 설계 시 세부 시행 기준 이것을 적용하자라고 하는 건데 예산을 쫙 바꾸시면 설계를 이제 좀 지향을 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토지 시험, 시추
시추공을 이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토지 시추공을 의외로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될까 좀 아쉽기도 한데 기본 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 기준에 보면 국토부 보시고 보면 기본 설계, 실시 설계일 때 절도구 연장지방 실시 설계를 교란하는 부분에 시추공을 맞춰야 되고 교량은 교대 그리고 교감마다 최소한 1개 이상 시추를 해줘야 되고 이러한 설계 기준에 의해서 또 도로철도 항만 상수도 이럴 때 지방 조사 항목 기준이 많은 데 있어요. 저희 들어가고 그 기준에 의해서 봐줘야 되는데 어떨 경우에 시추공을 빼버리더라. 그래서 이 시추공을 빼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추정함선을 우리가 부과하는데 착오가 생기면 나중에 설계 변경하다가 설계 변경이 과다하거나 과소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욕을 얻어먹어요. 설계 변경을 하려면 왜 기술직들은 설계를 요령을 주고 했는데 왜 또 저런 설계 변경에서 저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런 시설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NS 보일이 얼마예요?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항공에 이렇게 가는데 내 돈이 아닌데 예산 가지고 충분히 정확한 양질의 공사를 하자고 하는데 굳이 저렇게 할 필요는 없다. 시추공을 충분히 봐줘야 되는데 시추공을 안 봤을 때 이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절친의 경사에 따른 도로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2차선 계획 노선을 만들어서 설계를 했어요. 절개지가 많은 산악지단에 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원 지반선에 따라서 이렇게 설계성을 했어요. 토사가 1대1에 미피나 발파해서 했는데 시추공이 정확해서 이 추정 암선이 정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지반선에서 이 지반선인데 지반선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굴삭기를 이제 작업하면 내려오겠죠. 쭉 하고 내려오면 토사 1대1 구별로 잘 내려와요. 근데 진짜 암이 벌써 나왔다. 바로 나오게 되면 미핑함선은 1대 0.7 설계 기준에 의해서 1대 0.7 이렇게 구별을 내려가다 보니까 바로 꺾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또 여기서 발판이 나온다. 그럼 발판에 1대 0.5로 적용하니까 구별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원래 설계를 도로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사면을 잡게 되면 그러면 도로를 토지 보상선을 여기까지만 줘도 되는데 여기까지 토지 보상선을 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생기겠죠. 또 한 예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토사를 구살기로 작업하면서 놀이를 이렇게 잡아서 오는데 리핑함이 여기에서 원래대로 나와야 되는데 리핑함이 안 나오니까 설계 기준대로 토사를 1대1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오네 리핑함이. 그럼 리핑함 1대 0.7 구별을 이제 맞춰볼까 해서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팍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발판이 나오는구나. 그럼 발판을 또 1대 0.5 구별을 가보자. 그러면 여기 와서 떨어져요 이제. 그러면 이 계획 노선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사면이고, 그러면 토지 보상선은 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럼 추가 보상비가 또 들어가고, 이거 행정 절차 밟아야 되고,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제가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은 것이고, 이렇게까지 되진 않겠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 충북의 가장이라든가 계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절개상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항상 이 행정처리가 늘려지고 현장에 갔다 오고 이런 부분이 발생해요. 왜 그랬냐면 절개 사면도 매달마다 시추공을 파서 단면이 바뀔 때는 이러한 시추공을 추정하는 어느 정도 우리가 윤곽을 잡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충분히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자, 이제 교량강의에 대한 한번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찍어주시면 좋겠네요. 찍어주시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찍어주시면 우리 경북도에 와서 영광도에 사진 꼭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들 충북에 있을 때는 워크숍, 연찬회를 하는 것을 이런 호텔 컨벤션 센터 같은 데서 한 적이 기억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오면서 야 이런 호텔 같은 데서 이 좋은 시설에서 워크숍을 하는구나. 그리고 경북도 같은 이런 사례를 가서 알려주려는 겁니다. 이렇게 다소한 무인에서 좋은 시설에서 좋은 교육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는 앞으로 선진 행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 충북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도 또 하나 가서 소개 좀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고 오늘 이렇게 온 것이 저는 참 보람스럽고 아주 좋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도 추정함수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기준에는 다 교과마다 그리고 교대는 교대마다 교과는 전체 다 하라 했어요. 그 이상 의심스러울 때는 추정함선을 신출을 더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추정함선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 설계 변경할 요인이 별로 없을 건데 이걸 생략을 많이 해요. 야 교과기 10개씩 막 되는데 뭐 다 알 거 있어. 빼버리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왜?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극단적인 경우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 암선이 타도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자꾸 풍암이라든가 지지력이 있는 데까지 타고 들어가다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교각에 대한 흐름이 다 바뀌잖아요. 장추 되잖아요. 그러면 안전성 검토를 세워야 되고 소리라든가 유속에 대한 마찰력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나오면 실제 암선이 먼저 나와요. 바로 추정암선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현장 우리 감독이 현장에 자주 나가볼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현장에서 현장 소장이 들어옵니다. 자 감독님 제가 이렇게 설계를 다잘 땄습니다. 이렇게 암을 여기서 다 팠습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암이 암깨기가 이만큼 남네요. 그 사람은 설계서로 내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추정암선이 여기 나오면 암이 나왔을 때 검증을 받아야죠. 그렇죠? 암이 나왔을 때는 여기에 지지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기초를 안 치고 그리고 여기에 설계를 해서 경제성으로 가고 충분히 되는데 검증을 바꿔서 못 해주거나 추정암선이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엉뚱한 이 암 톱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브레이크를 깨가지고 현장에서는 감독한테 얘기 안 해요. 깨고 나서 일을 벌리고 와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저 추정암선이 암을 깨게 되면 여러분은 수중 암 파기는 발파하면 2~3배가 더 들어가요. 이 금액을 4~5억씩 되는데 이것을 설계 변경을 해달라고 시정국가에서 가져오면 과연 여기 뭐 팀장님이랑 과장님이랑 국장님 이거 결제 잘 하실까요? 결제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톱하기 검측할 때, 암 톱하기 검측할 때, 사면 톱하기 검측할 때 이때는 반드시 나가셔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나오면 확인하고 여기다 기초 안 칠 건지 더 팔 건지 판단을 받아. 이래서 계장님을 모시고 와거나 과장님을 모시고 와서 이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와 같은 오류가 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말씀드려요. 여기까지는 제가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추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들 계약심사조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저희들이 2008년 이후에 제가 이제 오면서 그때 2,000건을 가지고 심사 결과서 심사에 대해서 쭉 지적하는 설계서 이 아래 한글 그리고 심사 내역서 설계 내역서가 엑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직원들이 각각의 컴퓨터에. 그래서 그걸 꺼내자. 나도 심사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 좀 공유하자. 그러기 위해서 그 공유 자료를 다 내놓자. 그리고 이것을 물리자 인터넷에 나도 봐야 되지만 이것을 후배 공무원들이 보면 더 좋지 않겠니? 이거
같이 한번 공유하자. 그래서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면 계약심사 자료를 공유를 해서 공유한다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공개를 인터넷에 온라인 서버를 구입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사님 방침을 얻어서 예산을 세워서 전산실 서버를 두고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네이버에서 계약심사 조회 시스템이라고 치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 링크를 이렇게 해서 잠시 지금 제가 타이밍을 치지 못하니까 설명만 이제 드릴게요. 설명만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들어가게 되면 연결을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계약 조회 시스템에 들어가서 계약심사 조회를 눌러보시면 계약심사 조회에 지금 7,500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게 심사 연도별로 그리고 공사, 용역, 물품 별로 해서 들어가 있어요. 저게 7,000건이 저게 들어간 것이 심사를 지적했던 내용 플러스 설계 파일이 엑셀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 자료를 만약에 내가 문화재 발굴에 대한 지표조사 설계를 해야 되는데 시구조사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설계서를 어떻게 꾸미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문화재조사 지표조사 설계서를 해본 사람을 찾아서 모아서 파일 좀 빌려주고 그래가지고 와서 복사하고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힘들게 복사해서 돌려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문화재 하면 문화재에 대한 모든 여기에 자료들이 소트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또 자전거도 또 감리대가 건설사업관리 하천공사 도로공사 들어가면 내가 하고자 하는 설계를 유사한 거를 발췌해서 내가 참고를 설계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지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2008년도까지는 설계 그 심사 내용과 자료 파일이 다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담당자들이 많이 이제 바뀌어오면서 사실 직원들 바꾸고 그러니까 저도 다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일은 안 올리고 그냥 심사의 내용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다시 또 계약심사 사례 여기 보시면 눌러주시면 2008년서부터 서로가 자치단체 간에 계약심사 사례집을 공유를 해요. 서로 책으로 공유했던 것을 이것을 4,000개 정도를 각 도별로 이렇게 심사했던 것들을 이것을 눌러주시면 계약심사 사례. 그러면 각 도가 경기도서부터 경북, 경남 뭐 다 했던 데가 같이 공유하는 그것을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어떤 것들이 지적이 되는지. 그러면 계약심사 한 사람들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수 공무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배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 같이 링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계약심사 조회 시스템이 전국에 247개 자치단체가 다 하잖아요. 시군마다. 최소한 광역시도 단위라도 저 계약심사 자료가 많으니까 저걸 오픈을 해서 그래서 빅데이터, 정부가 추구하는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으로 해서 소프트해서 우리가 찾기 쉽게 한다면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설계 오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건데 여기에 보면 문서 내용 검색이 있어요. 여기 문서 내용 검색이 있는데 문서 내용은 7,000건 됐는데 계약심사된 내용이 많은데 내가 찾고자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안전관리비에 지정된 거를 보려면 문서 내용에다가 키워드 검색, 안전관리비를 치게 되면 그러면 안전관리비를 여기에 지적했던 심사 내용에 지적했던 파일들을 여기에 100건, 200건을 다 불러옵니다. 그럼 눌러보면 안전관리비 적용이 잘못됐다, 안전관리비 요리 잘못됐다, 뭐 이런 부분들. 아까 교통신호수가 잘못 적용됐다. 신호수를 쳐보면 이거는 교통신호수를 안 봐줬다. 이거는 인건비를 잘못 잡았다. 경비를 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회원가입을 받지 않고 전체가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로그인 없이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신다는 거 혹시라도 거기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계약심사 조회 시스템을 네이버에 치면 바로 앞에 나오니까 들어가셔서 참고로 되는 것도 한번 보시고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은 교육 자료 내지는
실근무하면서 레미콘 현황, 레미콘에 대한 부실 시공, 또 레미콘에 대한 문제, 레미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제가 퇴직을 하면서 후배들한테 남겨주고 그런 책자가 PDF 파일로 한 200페이지 이상 되는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뭐 법적이나 조치나 레미콘 사례별로 어떤 것들이 부실한 게 있는지도 올려놓고 내가 말씀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좋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경북도가 앞서가는 선진 행정을 위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